난 캠퍼스 누구냐? 현욱, 네, 네. 혹시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네, 들립니다. 네. 아, 그럼 뭐가 안 들리냐? 어, 음, 그, 나는 안 들리냐? 스피커, 오디오 코덱, 넷북 스피커, BMP, USB. 혹시 내가 말하는 거 들리나? 서현욱, 대답 좀 해. 네, 오케이. 잘 들려. 나도 들린다. 그래, 그러면은 7시 5분 뒤에 시작할게. 네. 음. 아, QR. 씨, 오케이. 경욱이 카메라 부담되면은 카메라 꺼도 돼. 들려? 이도윤. 도윤이 들려? 네, 들립니다, 교수님. 야, 여기 누구시냐? 아, 이게 저희 엄마 어, 컴퓨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 야, 어머니가 수업 들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엄마 닮았구나. 자, 이런 시간부터 우리 종합 토론을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우리가 13강을 진행을 했어요. 주제는 10개 주제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유롭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60 김승철 질문. 그래. 얘기해. 학번 얘기 안 해도 돼. 여기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음, 그 1대1로 분 쪽에서 그 궁금한 게 생겨서, 음. 그러니까 1대1로를 통해서 대외경제와 뭐 지경학을 묶은 장기 구상인데, 이게 이제 과잉 설비의 외부 소유, 그리고 내륙하고 뭐 연해하고 동부 연결 강화를 통해서 위안화하고 국제 이미지를 자산을 확충하려는 목적인데, 그 이번 주차 강의를 보면은 위안화 부분에서 그 중국의 위안화가 이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이 부분도 혹시 시험 문제 써야 되는 거예요? 건가요? 아, 아, 일단 시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선 얘기는 하지 않을게. 네. 일단 1대1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의 주요 지역 개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중국의 지역 개발 정책이라는 거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개혁 개방과 동시에 개혁 개방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개혁 개방은 동부 연안 지방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먼저 개혁 개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1979년도에 진리표준에 의해 가지고선 선불원과 균불원, 그중에서 과거에 했던 균불원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채택된 것이 선불원이었고 그 선불원에 입각해 가지고선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됐어요. 선불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동부 연안 지방이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다. 수출하기도 좋고 외국의 투자를 받기도 좋기 때문에 동부 연안 지방을 먼저 개혁 개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는데 이 개혁 개방이 가져온 여러 가지 장점,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선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라는 거는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약점은 뭐냐? 중국 경제의 당면 과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소득 간 불균형, 계층 간 불균형이 일어나죠. 일단 지역 간 불균형을 얘기하게 되면은 동부 연안 지방은 잘 살게 됐는데 내륙 지방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열악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층 간. 도시는 공업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시 지역은 농촌보다도 세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의 임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륙 지방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소득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삼농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농은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라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 간 격차죠. 잘 알다시피 동부연화지방은 공업이고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농업의 형태가 더 많다 그랬어요. 문제는 농업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농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공업과 농업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했고 그 지역개발 정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동부 노후 공업지대 진흥 계획, 그리고 중부 굴기, 서부 대개발, 경진기, 찐진지라고 얘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지역개발 정책은 중국 내에 한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2000년대, 특히 2012년, 13년 들어서 중국 정부가 이게 비단 내륙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대외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대1로인데 1대1로는 결국 중국의 잠재한 그리고 중국에 내재한 여러 가지 재고 물자들을 그리고 재고 물자들이지 그러니까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 물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가까운 중국의 어, 국경 지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쭉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동남아 그리고 인도양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해서 유럽까지. 내륙 지방으로 보게 되면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동유럽, 서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실크로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데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실시크로드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1대1로를 진행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2013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서부터는 1대1로를 1대1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마치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선 새로운 정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이 구상을 얘기했을 때는 신실크로드 구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선 연설을 했을 때는 1대1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과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하고 생산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실시된 게 1대1로다. 1대1로가 과거의 지역개발 정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초국가적,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로의 배경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대1로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선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 1대1로는 과거의 실크로드와 같이 해상과 육상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결과적으로는 유럽까지 가는 그 길에 붙어 있는 여러 나라들, 그걸 이제 조금 좀 정돈된 언어로 얘기하면은 연선 국가라고 그래요. 연결된 국가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연선 국가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은 경제 발전 중에 있는 개도국이거나 혹은 과거에 요즘은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과거에 많이 썼던 후진국들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정책을 먼저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을 던지니까 많은 국가들이 일정 정도 수용을 해. 아, 이거 꽤 괜찮다. 그래서 처음에 90여 개국으로 시작했던 1대1로가 나중에는 90여 개국이 넘고 100 몇십 개국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거기에 참가하겠다라는 국가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주장했던 것이 중국의 과잉 생산의 문제, 많이 쌓여있는 재고를 풀기 위해서는 싣고 가가지고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 연계라는 걸 하게 돼. 그래서 항구를 만들어주고 무슨 뭐를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이 개도국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야. 왜?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 그래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교통 연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SOC라는 사회 인프라를 까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선 좋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 세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무역을 진행해서 윈윈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역에 관한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중국 돈으로 결제하자. 과거에 우리가 국제 무역이라고 하면은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서로 그 나라들이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환율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환율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위험에도 노출되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에 의한 혜택을 받고 중국과 협력을 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 1대1로기 때문에 중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 환전에 따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돈이 해외로 많이 퍼져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이 경제, 무역, 금융에서 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역 제2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고 제1의 무역 대국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 돈이 흔하게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달러와 같은 힘이 없다라는 거죠. 달러는 기축 통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키 커런시. 어디 가도 환전이 가능하잖아. 그걸 환금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 돈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세계 1등 국가, 패권 국가인 미국을 보게 되면은 달러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위안화 국제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역 결제를 중국 돈인 위안화, RMB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중국 돈을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중국도 이득이고 그 혜택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 동남아 국가, 뭐 연성 국가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 이게 바로 1대1로에서 얘기하는 발전 경로 5가지, 그걸 오통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는 오통 중에 일부분 안에 있는 내용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정책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 인프라, 특히 교통을 얘기하고 그리고 무역을 하고 결제금을 중국 돈인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는 서로가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윈윈 그 이제 뭐 어, 상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의 경로를 택한다 그랬어. 그럼 1대1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뭘까? 좋은 거는 알겠어. 가난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경제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있어요. 1대1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럽 국가가 이탈리아다. 왜? 이탈리아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산업 경제가 옛날 같지 않고 점점 쭈그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1대1로를 노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방 선진 7개국 G7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이탈리아 경제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죠. 예.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다 거기에 대한 대가와 어떤 보상을 치러야 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국이 금전적으로 도와줬는데 중국의 돈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죠? 어, 바로 기술도 없어.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한 거는 만약에 1억을 받았어. 근데 도로를 설계하는데 5천만 원을 썼어. 철강과 시멘트를 수입하는데 또 5천만 원을 썼어. 기계 설비하는 사람들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 사람들을 썼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또 중국에 또 돈을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관의 형식이나 어떤 경제 지원의 방식으로 돈을 받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빚을 중국에 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대1로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미국과의 갈등, 서방 선진국과의 갈등, 도대체 중국의 이런 의도는 뭐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거 아니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거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었죠. 투키디드스의 함정이라 가지고서 2등 국가가 1등 국가가 되고 싶고 1등 국가가 힘이 빠지게 되면은 1등 국가, 2등 국가의 지위가 바뀌어. 2등이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은 2등이나 3등이나 4등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이게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전쟁에 의해서 1등과 2등이 바뀐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전쟁이 더 노골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런 세력 전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불안한 거지. 중국의 의도가 너무나 의심스럽고 궁금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로 부채 외교.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중국의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의 종속된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샤파워. 중국이 이러한 빚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은 자극을 하거나 해서 자기의 의대대로 이들을 국가를 끌고 나간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꾸면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 항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것이 일종의 샤프 파워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무역의 심각한 의존도, 경제적인 의존도가 심화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오통의 마지막 부분이야. 중국은 재고 물건을 해결할 수 있고 그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조사 많이 해봤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라가 많죠. 빚을 못 갚아가지고서 자기네 나라의 항구를 100년을 빌려주거나 자기네 나라의 도로를 뭐 몇 년을 중국한테 양보하거나 이런 경우는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 개척을 위해서 식민화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1대1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서로 상생할 수 있구나, 윈윈 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는 그런 관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학생이 질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연화, 국제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중국 돈 RMB라고 내가 표현하라 그랬죠. 위안화라는 거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위엔이라는 표현 우리나라에서 위안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위엔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제 발음상에도 차이가 있어요. 중국 돈이 과거에는 세계 무역 결제 대금에서 2점 몇 퍼센트밖에 사용되지 않았어. 2점 몇 퍼센트 사용되는 돈은 기축 통화가 아니야. 어디든지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1대1로의 회원국들이 중국의 혜택을 받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의존도가 심화되고 하면서 중국 돈의 세계 무역 결제 대금에서의 그 범위와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뭐 7%, 8%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지.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많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팔 수 있는 거라고는 무슨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거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뭐 첨단 AI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그 그래픽 카드를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1대1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뭐 30대, 40대까지는 계속 추진될 정책이기 때문에 알아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무역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결제의 문제들 등이 있지만 여기에 한쪽에 너무 편향돼서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전반적인 1대1로의 배경 그리고 내용, 추진 방향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리가 쉽게 될 거예요.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시험은 일정 정도 분량을 채워야 돼. 뭐 1대1로는 그랜드 플랜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다른 질문 해보세요. 어, 사회복지학부 신한준입니다. 오케이, 한준이. 먼저 중국은 음, 도시화율이 60%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60%, 그러면 이제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율은 아닌, 네? 얘기해.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율은 아닌데도 지금 G2에 들어갈 정도로 큰 나라가 됐는데 음. 만약에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의 나라까지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G2 우리 여러 번 해서 다 알잖아. G2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G는 그레이트라든지 뭐 그랜드라는 뜻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뜻. 그룹은 어떤 힘이 강한 하나의 단체, 하나의 세력 이런 거를 뜻한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어요. 미국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 한 90% 돼. 그건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내가 설명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서베이를 해봤잖아. 학생들 어디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무슨 읍에 살아요? 무슨 무슨 면에 살아요? 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 다 무슨 시, 동탄시, 뭐 화성시, 수원시, 서울시 아니면은 천안시 이런 시에 산다는 말이야. 시에 산다라는 거, 도시화율이라는 거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 근데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90%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하고 정보의 어떤 접근성도 좋고 돈을 벌기도 쉽고 모든 편의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혹시 기억들 나요? 내가 칠판에다가 A, B, C, D 병원을 어디다가 짓까?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에 의해서 많이 모여 있는 데다가 병원을 짓는 게 맞는데 중국은 어떻게 짓는다고? 먼 데다가 저도 상관없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면 되니까 라고 설명을 했어요. 중국의 도시화라는 거는 사실 자생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도시화가 강해. 아무튼 도시화가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중국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야. 그럼 도시화는 왜 중요할까? 도시화는 엄청난 경쟁력을 유발을 해요. 경쟁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할 때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왜 용산 전자시장을 가지? 도시가 모여 있으면은 왜 강해지지? 그걸 메가시티라 그런다 그랬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시의 단점, 물론 있지.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야 되고, 물가 비싸고, 집값 비싸고 하는 건 있다. 그렇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무슨 면, 그럼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버스 타고 2시간, 3시간 나가야 되잖아. 어. 그리고 마트를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편의성 때문에 도시화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편의성, 관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시설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뭐 상수도를 잘 깔거나 하수도를 깔거나 아니면은 도시가스를 넣거나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싶어. 좋아. 근데 수도를 끌어올려면은 그 파이프를 나 하나를 위해서 끌어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끌어오는 거 비용은 보통 내가 될 수밖에 없어. 도시가스 없으니까 가스통 배달하는 거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도시만큼 편하진 않겠죠. 그래서 도시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의 발전, 경제 발전의 척도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왜 도시화가 늦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이 선보론을 택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동시는 여전히 동부 연안 지방에 있고 또 큰 도시들은 성의 중심부에 있지. 그 내륙에 있는 혹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북경, 상해, 광주 무슨 이런 도시를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동쪽 연안에 치우쳐져 있어요. 안에 가면은 도시가 없는 건 아니야. 안에도 도시가 있지만 그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가깝지 않고 도시가 동부 연안 지방에 있는 도시만큼 크지 않고 도시가 그 지역에 있는 시설만큼 선진적이거나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1차 산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음, 어떻게 답이 됐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아산 캠퍼스 박원표입니다. 오케이. 예, 이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 그러면 이제 지금 삼농 문제를 방금 도시화율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삼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케이. 삼농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삼농 문제는 중국이 성립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개혁 개방 이후에만 생긴 문제는 아니야. 왜? 중국이 농업의 배경을 두고 있는 농경 국가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10월 1일 날 건국했다. 건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토지개혁이었어. 아니, 유목국가에서는 토지개혁할 필요 없어. 풀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 농업을 짓는 국가에서는, 농경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정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농민들한테 이제 땅을 나눠준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공평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왜? 어떤 땅은 농사 짓기 너무 좋아. 어떤 땅은 면적은 똑같은데 자갈밭이야. 그러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평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 면적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토지 개혁이라는 거는 전체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물이지 이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1949년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바로 농업, 농촌의 문제야. 계층으로 보면은 농민이죠. 소득이 높지 않아.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되죠? 내가 그래서 6차 산업을 얘기했죠.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6차 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 수산물, 축산업 같은 거는 1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미 상당 부분은 제조, 그리고 서비스가 가미된 6차 산업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1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활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이야. 동부연안 지방이 개혁개방에 혜택을 받던 수혜 지역이야. 근데 농업은 대부분 내륙에서 하고 있어. 내륙은 개혁개방의 혜택, 과실을 처음부터 받았던 지역이 아니라 나중에 받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서 도시보다는 떨어지고 동부보다는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개발 정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농업의 문제야. 농업은 뭐냐? 농업이라는 것이 과학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여러분들 혹시 도쿄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지만 긴자에 도시밥 빌딩 한번 가봐라. 그 빌딩 안에서 수직 농업이라는 걸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농업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고 그랬어. 실질적으로 내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누구 여학생한테 내가 프로포즈 할게. 아침마다 유기농 농산물을 너한테 줄게. 뭐 껌뻑거리면서 그냥 웃고 말잖아. 프로포즈 안 받아주잖아. 근데
이 산업을 가지고 내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더해가지고선 난 소 1,500마리가 있어. 우유를 만들어서 팔고 걔네들이 싼 어떤 그 변 같은 거를 가공해가지고선 비료를 만들고 그리고 소고기를 도축을 해가지고선 부위별로 팔고 그것을 또 뭐 가공해서 서비스를 하고 한다 그러면은 6차 산업이 되니까 소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문제,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는 중국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삼농과 관련된 인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 5억 인구가 농촌, 농업, 농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매번 중요한 정책 문건들을 만들어서 올해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다라고 하는 거를 1호 문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항상 1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호 문건이라고 그러거든. 그 1호 문건에 삼농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는 건 삼농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경제의 편차가 점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그래서 나온 해결 방안이 사화 동보예요. 아마 우리가 중국의 당면 과제 바로 얼마 전에 했었죠. 아산 캠퍼스는 월요일 날 설명했고 천안 캠퍼스는 수요일 날 설명을 했어. 당면 과제로 내놓은 것이 사화 동보 네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의 현대화, 정보화, 도시화, 공업화라고 얘기했어. 도시는 앞에서도 설명했지. 농촌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사는 것이 생활의 어떤 질, 그리고 정부의 관리,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도시화. 공업화는 생각은 좋아. 농업보다는 공업의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공업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공업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농업했던 사람 보고 어느 날 공업 공장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거야. 세 번째는 정보화야. 정보화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휴대폰이 터지려면 중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산골짜기 가게 되면 안테나 표시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바가 4개에서 3개, 2개, 1개. 심지어는 뭐 지하나 아니면 두메산골 같은 데서는 안 터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중계기를 놔야 되는데 도시에 많이 놓을까? 시골에 많이 놓을까? 당연히 도시에 많이 놓겠지. 그만큼 그 사람들은 정보에 있어서도 어,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컴퓨터도 발달한 곳에 갖다 놓으면은 인터넷망에 대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많고 정보도 그만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산골짜기에 단락 컴퓨터 갖다 놨어. 인터넷도 안 돼. 전기도 잘 안 들어와.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정보화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인터넷을 깔아주고 전기를 주고 컴퓨터 교육자를 갖다 놓고 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네 개는 농업의 현대화야. 농업의 현대화 말은 쉽지. 농업의 현대화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AI나 첨단 산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들잖아. 그러면은 먼 시골에서 내가 왜 그 도쿄에 있는 도시바 빌딩을 얘기했냐면은 그 주변이 부자들이야. 긴자라는 아주 고급 지역이야. 우리나라 명동과 같은 지역이야. 명동에서 싼 물건 안 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농수산물을 거기서 재배해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비싸게 팔아도 팔린단 말이야. 근데 저 시골에서 채소를 갖고 와. 오는 동안에 시들 거고, 연료비도, 운송비도, 물류비도 많이 들 거고, 그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 공업화, 그리고 농업의 현대화, 정보화, 이 네 개를 이루면은 삼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화 동부의 해결책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화 동보를 설명하면서 칠판에 뭐라고 썼냐? 탁상 공론이다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카페 가보면은 수업할 때마다 칠판에 썼던 사진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수업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그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화동보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지만 이거는 현실과 너무 멀다. 그래서 사화동보를 몰라서 지금까지 아는 게 아니잖아. 알고는 있었어. 근데 그게 그만큼 그 동네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 공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가가치만큼 높아지지 않고 농업이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농업의 생산성이 여전히 제한돼 있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현실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나 농사꾼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프로포즈 할 때 할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 안 하잖아. 뭐야? 농업 힘들고 돈 얼마 못 벌고 농업이 좋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죠. 1,500마리의 소가 있어. 양계장도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농업이라는 거는 이건 기업과 같은 효과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공업에 못지않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시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어, 그리고 정보화를 통해 가지고선 또 생산을 늘릴 수 있고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거다. 다만 중국이 제시한 거는 현 상황에서 아니면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다. 방법은 틀린 게 아니다. 방법은 다 맞다. 다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삼농 문제를 설명했고, 삼농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화 동보를 설명했고, 사화 동보가 가지는 특징,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거는 중국의 당면 과제에서 나오니까 고개를 찾아보고, 내용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찾아보면 또 보충이 됩니다. 자, 설명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세요. 네, 현경고, 음, 승철이? 네, 네, 음. 그 중공 위험론 배경과 그 유뉴멀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중국 위협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잘 알아야 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왜 겁을 먹었냐라는 걸 설명해 줄게. 중국 위협론은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왔어요. 중국 위협론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왜 일본하고 미국일까? 일본은 아시아에서 1등 국가가 되고자 하는 국가예요. 근데 중국이 성장하면은 1등에서 내려와야 되겠지. 미국은 전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G2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왜 두려워한지를 설명해 볼게.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선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을 했어. 그냥 발전만 한 게 아니라 생산 기지를 미국에 있는 거, 일본에 있는 거, 유럽에 있는 거를 중국으로 갖고 갔어. 왜? 중국에 갖고 가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 왜? 인건비가 싸니까. 그리고 14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언젠가 얘네들이 부자가 되면은 여기는 생산 기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비 시장이 된다.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시장이 그냥 보통 시장이 아니야. 미국의 세네 배 되는 시장이 있고, 일본의 한 여섯 배 되는 거고, EU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시장이 생겨. 어마무시한 시장. 당연히 좋지. 그래서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게 개혁 개방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생산을 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랐느냐? 중국의 별명이 뭐죠? 세계 공장이잖아. 경제 성장으로 얻은 역량을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세계에 위협을 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요소수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야 어느 날 한국에 제공 안 해.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요소수 사건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잘 알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성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잘 쉽지 않은 게 뭐야?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안 해.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고 첨단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생산은 중국에서 된단 말이야. 히토류가 중국에서만 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전 세계 어디든지 있어. 다만 그걸 생산할 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방사능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나니까 우리들이 다 거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어,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Not in my backyard라 그랬잖아. 우리 집 뒷마당에 안 좋은 시설 넣지 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 근처에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거 너 환영해?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 방패장 들어오는 거 너 환영해? 환영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을 어디로 갔어? 중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팔자. 초기에는 그랬어.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제 방사능도 조금 줄일 수 있게 됐고, 먼지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됐고,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히토류를 생산해내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인 위협론. 세계 공장이 된 중국이 그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차이나 프리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 그건 뭐냐?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한번 살아볼까?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원시 시대로 돌아갔어. 슬리퍼도 신을 수 없고 팬티도 입을 수 없고 티셔츠도 대부분 중국제였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조금 더 심해요.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음식료들이 많고 그 식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는 게 중국 위협론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경제 위협론이야.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번 걸 어디다가 쓰는가 봤더니 군사비 확충을 하는데 썼어. 나라를 지키는 기 위해서 군사비, 국방비를 쓰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해. 근데 그 나라가 뭐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떳떳하면 시험하고 다른 나라를 위협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 중국은 우리나라를 샅샅이 보는 레이더가 있어. 근데 우리는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보기 위해서 레이더를 설치한 적이 있거든. 미국산 레이더를 설치해서 미국에 와서 설치를 해놓고 갔어. 그게 바로 사드예요. 중국은 우리 봐도 되고, 우린 중국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의 논리야. 맞아? 어? 자기네들은 우리의 뭐 비행기가 몇 시에 뜨고 어디로 날아가고 다 쳐다보는데 우리는 북한을 보기 위해서인데 너는 놓으면 안 돼. 나만 갖고 있어야 돼. 라는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적이 있었지. 한알령이라는 거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이게 한알령이 연예인들만 중국에 가서 활동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도 안 팔리고. 그리고 롯데는 중국에 99개, 99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어. 백화점하고 마트. 그거 다 철수하고 돌아와야 됐고,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괴롭히니까 현대자동차가 차가 안 팔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어. 등등.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어? 일본이 자위대 22만 명밖에 없어. 근데 중국은 205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람 동원하는 건 중국이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중국이 지금 일본의 어떤 해양 경계선도 침범하고 영공도 침범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누구를 위한 거냐? 군사 안보 지키겠다는 건 나 인정해. 근데 너 지금 그런 군사력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서해안에 12개의 불법 설치물을 중국이 만들어놔서 그 설치물이 조그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거기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데 그 지역은 중국과 우리의 어, 그 잠정 수역이라 그래가지고선 이건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데 점점 우리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걷다가
중국의 불법 어민들이 조업을 할 때 중국 경찰, 해경이 막아쓰고 우리가 조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래서 군사위험론이 두 번째 단계. 경제위험론과 군사위험론은 LMS에 있는 해당 부분에 내가 두 가지의 아티클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고려대학교의 서진영 교수님이 쓰신 중국 위험론이고 아주 옛날에 쓴 거라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이 돼 있어. 또 하나는 서울시립대의 금희영 교수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거는 어, 경제위험론과 군사위험론까지 얘기한 거야. 근데 세 번째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는 지금 중국 위험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위험론이다. 중국의 세계 공장 아니야. 중국은 석유가 나지만 자기가 나는 석유 가지고 자기네가 쓰는 데는 너무나 역부족해.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 석유가 안 나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수입을 위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돼.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야. 석탄 아직까지는 중국은 쓰고 남을 정도가 되지만 조만간에 석탄도 마찬가지로 석탄 수입에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될지 몰라. 철광석 뭐 이런 거.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에너지 위험론이라고 그랬어. 중국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속에서 경쟁을 하는. 그러면서 내가 썼던 것이 아시안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썼죠. 석유 수입에서 아시아 3개국에 파는 석유는 다른 지역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 그게 왜 그러냐? 이 나라들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니까 이 석유 천연가스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굳이 싸게 팔 필요 있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문화 위험론이라는 걸 얘기했어. 문화적으로 자기네 거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문화가 우수하다라는 거. 이건 약간 심리전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누가 위이고 누가 미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더 대단하고 하는 거를 그냥 은연중에 계속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거 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자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강릉의 단오절의 문제라든지 한복의 문제라든지 김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자 학원을 각각의 나라에다가 두고 있는데 공자 학원에서 공자의 생각, 공자의 철학 그런 거 가르쳐지지 않아요. 중국은 대단하고 중국 공산당은 위대하고 그런 노래 그런 걸 가르쳐.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 저기 경기도 이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인민해방군 뭐 찬양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리허설 할 때 리허설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어떤 내용인가 알려고 그랬는데 공개를 안 했어. 그리고 당일날 한국 관광객들 많은 데서 그걸 하니까 완전히 깜짝 놀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로 시겁했죠. 그래서 뉴스가 되기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무슨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선 같이 시위해야 앞에서 맞벌 시위하거나 아니면은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문화적인 위험론도 요즘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위험론은 점점 확대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 근데 뭐 한 가지 예를 들게.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은 엄청나게 인터넷 와가지고선 댓글을 달아.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인터넷 댓글 부대죠. 일종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장도야. 그 우머 어, 뭐야 어, 한 편의 그 댓글을 쓰게 되면 돈을 받거든,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네 나라 거는 좋은 거고, 자기 나라를 비판하는 거 못 들어주겠다라는 거지. 그런 행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어떤 문화 위협론도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중국 위협론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찾아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경제위협론, 군사위협론밖에 없을까. 그렇지만 최근 들어선 에너지위협론, 문화위협론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아, 법경실행정학과 정주원입니다. 얘기해.
그 수업 때 1대1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아프리카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보다 동남아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서 약간 1대1로를 통해서 동남아 인프라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점점 동남아 국가가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영향력이 강소하고 중국의 이제 지배력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뭐 그때 안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접속할 때 조금 전에 질문한 학생은 이름이 줌 사용자로 나와. 이름을 쓰고 학번을 뒤에다가 표시하세요. 음. 동남아에만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신실크로에 대해서 비롯됐기 때문에 중국, 동남아, 인도, 인도양,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해안을 따라가는 게 있고 중앙아시아를 따라가는 게 있다 그랬어. 이게 1대1로를 좋은 걸로만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점,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동남아가 잘 살게 됐고,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냐. 중국은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팔 수 있고, 무역의 증가를 할 수 있고, 시장을 개척을 했을 수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도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사례를 수업 시간에 든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의 어떤 항구는 중국에 100년 동안 조차 말 좋게 해서는 빌려주는 거고 뭐 뺏긴 거나 다름없죠. 마치 과거의 홍콩과 같아. 그게 뭐냐? 항구를 짓는 비용을 중국이 처음에 빌려줬어, 돈을. 근데 경제 위기가 나타나가지고선 이 항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에 대한 소득이 없으니까 빚을 못 갚게 됐어.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 항구 내가 100년 동안 쓸게. 그 과거에 제국주의 열강이 하던 짓거리들이에요.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례가 있어. 그리고 파키스탄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세상에는 공짜 전신이라는 건 없어요. 네가 무슨 대가를 받으면은 그 대가, 최소한 그 대가만큼을 갚아야 되고 그 대가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평성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중국에 빚을 많이 진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같은 경우,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은 거의 중국 지지 성명을 하고 있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왜 한국 사람들 잡혀가지고선 대학생들 뭐 알바짜리 준다, 일자리 준다 해서 잡혀가지고 감금되고 뭐 댓글 달고 뭐 보이스피싱하고 그거 어느 나라에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나타났죠? 그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한 주체들은 누구야? 중국의 흑사회라고 보통 얘기하지. 뭐 조직 폭력배라든지 불량 집단들이 그걸 한단 말이야. 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선 감금되고 일하고 있는 거 풀려나게 해달라. 그리고 가서 조사 좀 하게 해달라. 캄보디아가 지원 안 해. 그게 캄보디아가 반대만 했을까? 중국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조세가 나오면 중국 사람이 잡혀가는 거잖아.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지금 내가 학생들한테 뭘 조사해 와라, 발표를 시키고 싶어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료 수집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하게 될 텐데, 뭐 책이나 학술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좀 덜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오는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 중에 너무나 중국 편향적이고 너무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그거 아까 전에 좀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중국의 문화 위협론하고 관계돼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댓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시물들을 인터넷상에서 뿌리는데 그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들만 있다. 실제와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도 꽤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 동남아에 대한 1대1로
비단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이런 경제적인 종속 그리고 부채 외교, 그리고 샤파워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걸로 힘들어하는 국가들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음, 아산 캠퍼스 임건수입니다. 음, 7대 이슈 질문인데 연착륙 부분에서 저 음, 2008년 올림픽 때 동북 지역의 노후공업지대는 그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켰다고 써져 있는데 음, 그 전에 2004년에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했던 거와 좀 음, 상충되는 말이 아닌가 해서 그것과 음, 좀 방해되지 않는지 음.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걸 보려면은 그때 2004년하고 2008년에 뭐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동북 노후지대가 노후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 거야.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 침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일본이 이제 중국 동북 지역에 만든 괴뢰 정부가 있었죠. 그걸 만주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사용을 했었어. 2004년에는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다만 동북 노후 지역이 기존 인프라는 갖고 있었지만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 그리고 또 노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나라들이 있었으면은 협력의 어떤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었는데 이 중국 동북 지역에 위로 보게 되면 러시아고 밑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고 옆으로 보게 되면 몽골 시장다운 시장도 없고 산업적으로도 발달한 나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는 좋아. 조금만 더 키우면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조금만 더 새 것으로 발전을 시키면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단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동북 노후 공업지대 지역이에요. 근데 2008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2007년과 10년도에 세계는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어요. 하나가 2007년도, 8년도에 있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역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으로 서브프라임이 뭔지. 서브프라임은 어, 그걸 설명하면서 차상위 계층 설명했었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게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가 가난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을 달리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했고,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프라임은 좋은 것인데 서브 그 밑에 있는 프라임의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가난하고 신용이 안 좋은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 근데 대출을 해가도 갚을 수 있으면 문제 없겠죠. 그럼 갚으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산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문제가 안 돼. 그러면은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남는 돈 챙기고 이자 갚으면 되니까.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은 빚을 못 갚죠. 그래서 배째. 그래서 내가 칠판에 적어 놓은 거 여러분들 다 봤을 거야. A, B, C, D 중에 D가 망하고, D가 망하면 C가 망하고, C가 망하고, B가 망하고, B가 망해서 A까지 망한다.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비롯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 그랬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 제2의 은행이 2시간 만에 파산한 경우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한 거야. 지나친 과도한 신용 대출, 철저히 조사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자, 경제가 안 좋으면은 보통 뭐 한다 그랬지? SOC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랬지. 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건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실업자가 많이 생겨가지고선 밥 먹기도 힘들고 생활조차도 안 되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 대부분이 SOC와 관련된다. 그래서 내가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30년대 미국이 후버 댐이랑 어마무시한 댐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야? 실업자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거죠. 동북 노후공업지대가 2008년에 많은 투자가 들어간 것도 2007년도, 8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가 더 침체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런 정책적인 혜택으로 실업자 양산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임해서 경제 위기를 빨리 탈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된 거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의 시차를 보려면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2008년도 중국이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지원을 해요. 그때 나온 돈이 4조 위안이야. 4조 RMB지, 중국 돈. 중국 돈하고 한국 돈은 환율이 그냥 대략 한 1대 200이니까 4조 위안이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800조 원을 경제 활성에 투입한 거고 그 당시에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동북 노후 공업지대로 들어가서 동북 노후 공업지대에 돈이 들어갔다. 근데 2004년에는 경제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경제가 좋았을 때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것이 좀 소홀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투자를 안 했는데 나중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려면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평적인 것도 봐야 되고 수적적인 거, 시간, 뭐 90년도에는 뭐 했냐, 2000년도에는 뭐 했냐, 2010년에는 뭐 했냐, 2020년에는 뭐 했냐라는 걸 봐야 되기도 하지만 당시에 중국은 어땠느냐, 당시에 한국은 어땠느냐, 당시에 미국은 어땠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승철이 이해됐어?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 건수 질문 있어? 아닙니다. 음,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영어 영문학과 전혜연입니다. 혜연이, 우리 네, 매일 앞에 앉는 학생이죠? 음, 네, 쌍순환 경제 정책에서 내순환은 소비를 활성화해가지고 음,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근데 대순환적으로는 이 쌍순환 경제 정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쌍순환이라는 건 말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은 소비와 관계되는 건데, 해외 소비는 일종의 수출, 해외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예전에 중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물건을 갖다가 팔았어. 그걸 우린 보통 수출이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수출이 잘 안 돼. 왜? 2008년도, 7년도에 조금 전에 얘기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겼고, 경제 위기가 생겼고, 2010년도에는 유럽발 재정 위기 기억날 거야. 재정 위기 하면은 생각나는 네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다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고 그 네 나라의 앞 글자만 따가지고서 내가 돼지들 픽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이 이제 경제 재정 위기를 겪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자, 근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중국 물건을 많이 안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 물건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네. 경제 발전에 삼두마차가 있다 그랬어요. 수출, 투자, 소비야. 근데 투자와 수출은 같이 엮여 다닌다 그랬지. 외국에서 투자하고 공장을 세워서 수출하고 남는 버는 돈으로 소비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요 아이디어를 국내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했지. 중국도 큰 시장이다. 중국의 소득이 옛날보다 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수 시장, 국내 시장을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국내적으로 소비하면은 중국은 두 개의 이유와 같은 커다란 시장. 이유는 6억 정도 되는데 중국은 14억이나 되니까 두 개보다 더 큰 시장이나 마찬가지고 미국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중국은 14억이니까 한 4개 이상의 시장과 맞먹는 거고 일본은 한 2억 정도 좀 안 되니까 한 6개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 생산,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 시장으로서 중국 시장을 키우자. 국내에서 돈 많이 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쌍순환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이 두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쌍순환이에요. 만들어낸 말이니까,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과거에는 국내 시장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 돈은 외국에서 벌어야 돼. 그게 진정한 돈 버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시장도 작지 않다. 해외에서 잘 안 되니까 국내 시장을 개발하자. 그래서 대순환, 내순환 이렇게 해서 쌍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순환이라는 내순환, 외순환이라는 순환이라는 단어를 시장으로 바뀌어서 외부에 있는 거는 해외 시장, 내부에 있는 거는 중국 국내 시장으로 해석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면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상한 단어를 많이 만들어내. 근데 그 단어를 설명하기가 근데 쉽지가 않아. 그건 문제죠. 왜? 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 한마디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쉽게 못 알아들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야. 근데 중국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전혜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쌍순환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신질 생산력 여러분들 공책 보다 보면은 내가 새롭게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2년 전 노트에는 없지만 올해 업데이트된 안에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쌍순환이라는 거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개발해서 소득을 늘리자. 소득이 늘면은 또 소비를 할 거 아니냐. 경제는 어차피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러면은 해외가 경제가 안 좋아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쌍순환입니다. 아이고, 이해가 됐나요? 전혜원? 전혜연?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음. 뭐 시험 문제를 듣는 게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꼭 시험 문제일 필요는 없다.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질문해도 돼요.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잖아. 이 질문도 많이 나오고. 환경공학과 김승철 student입니다. 승철 얘기해봐. 그 이제 중국이 출생률 하락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제 청년층 고용에 대한 압력이 커졌는데요. 그 부분에서 신에너지, 디지털, 첨단 제조 분야는 인력 수요가 늘지만 이게 요구 역량이 높아 많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놓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10차 5개년, 11차 5개년 기획, 12차 5개년 기획, 13차 5개년 기획, 14차 5개년 기획, 이제 내년부터는 15차 5개년 기획을 할 텐데, 이 기획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대외 개혁 개방을 확대하겠다. 당연하지. 개혁 개방으로 돈 번 나라니까. 또 한 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교육의 현대화를 이루겠다. 그쵸? 돈 벌려면은 새로운 기술,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첨단 산업을 하는 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고, 부가가치가 높으면은 단연히 소득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 역시도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되잖냐. 자기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 들어서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빙도 중요하고, 환경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리고 자기 브랜드, 그리고 친환경. 이게 중국이 당면한 과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니까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학을 보면은 대학이라는 전공 중에 가장 첨단 산업에 가까운 전공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때는 전기과, 전자공학과 가면 돈 번다 그랬거든. 취업 잘 된다 그랬거든. 지금 미국에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알렸는지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 MIT, 스탠포드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기공학과, 전자과 취업이 안 돼. 왜? AI가 다 알아서 하니까. 예전에 무슨 뭐 코딩 배워라. 요즘 그 얘기 안 하잖아. 코딩 얘기 안 하잖아. 왜? 이제 AI가 코딩을 해. 두 번째, 메타버스.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1, 2년 전에 메타버스에 미쳤었어. 뭐만 나오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가 누가 만든 거예요? 메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야. 가상 공간에서 네가 생활을 한번 해봐 라고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했어요. 그때 메타버스 한다고 메타버스 하는 거 배운 사람들은 지금 뭐에 써야 될지 몰라. 왜? 그거 필요 없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 알고리즘이 다 알아서 찾아줘.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문제는 뭐야? 중국에 1270만 정도의 대학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거든. 한 보통 13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해가 피크고 내년서부터는 대학 졸업자가 줄어들어요. 그거 인구 고령화 문제하고 인구 감소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아무튼 대학생들한테 이런 첨단 산업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1300만 명이 다 배울 수 있어? 없어. 그중에는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실업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죠.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 그랬죠? 저임금, 낮은 임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잠재력. 아, 저 사람들이 돈 벌면 이 시장은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된다.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또 물건을 팔 수도 있는 시장이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중국이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임금이 낮아져요. 인구가 줄면은 임금은 오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졌던 회사들은 이제 중국보다도 인도 혹은 뭐 방글라데시 혹은 파키스탄 더 가격이 낮은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도 시장 작지 않잖아. 거기가 지금 세계 1등 아니야. 인구 14억 넘잖아. 중국보다 더 많잖아. 그래서 나타난 게 뭐라 그랬죠?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라. 왜? 임금이 피크를 찍고 인구가 줄게 되면은 임금은 오른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줄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야. 루이스 전환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실업 중에서도 고민스러운 것이 대학생 실업, 청년 실업. 대학생 실업이라는 거는 고학력자들이 실업에 직면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거고 청년 실업은 실업의 대부분 실업자들의 나이가 20대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재교육이죠. 재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불만을 해소를 해야 돼. 한번 볼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결혼 연령은 당연히 뒤로 미뤄지죠. 결혼을 하려면은, 야, 예전에는 우리 둘이 가진 건 없지만,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은 혼자 하는 것보단 쉽겠지. 둘이 하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한다고?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자. 20대에서 20대 후반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점점 늘어져.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나이들이 많잖아. 어, 결혼이 미뤄지고 있는 현상이야.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이 미뤄지면은 둘, 셋 낳겠어? 하나, 둘밖에 안 낳을 거고 나중에 하나도 부담돼. 그럼 딩크라 그러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소득은 두 배인데 애들을 안 가질래. 애를 안 갖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학생 실업이라는 거는 고학력자들의 실업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실업자들의 연령이 낮아진다라는 거, 이걸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거,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재교육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가 필요한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전공만 아는 것보다도 전공 빼고 어떤 지역, 중국이냐, 인도냐, 아니면 뭐, 동남아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 조금 힘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업과 관련된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서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을 찾다 보면은 실업과 취업의 문제가 나오고, 실업 얘기를 하다 보면은 루이스 전환점, 루이시안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나?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비 잘하도록. 자, 떠오르는 질문. 좋아요. 이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질문들 많이 하는데. 아주 좋은데.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음, 또 다른 질문. 아이, 괜히 얘기했나 보다. 얘기하니까 또 질문 바로 안 하네. 아산 캔버스 박원표 학생입니다. 오케이. 박원표. 혹시 시험 관련해서 하나 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충분한 분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카페에 올라온 거는 2,500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2,500자가 혹시 공백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 뭐 공백 포함하냐, 공백 포함하지 않느냐. 그게 왜 공백 이런 단어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리포트 형식은 A4 용지에다가 쓰잖아. A4 용지에 쓰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원고지에다가 썼을 때는 원고지는 한 칸 한 칸 돼 있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로 몇 장 그러면은 그게 분량이었어. 왜? 줄이면은 빈 공간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공간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공백을 포함하냐? 누가 그거 답안 쓸 때 공백 계산하고 있고, 글자 수 계산하고 있겠어. 보통 A4 용지 위에서부터 10호 사이즈로 쭉 써내려 가게 되면은 한 페이지에 한 1800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한자 쓰고 쭉 한 줄 넘기고, 한자 쓰고 한 줄 넘기고, 어, 그래도 돼. 그래도 그 대신 자수가 떨어지겠지. 공백을 포함하게 되면은 뭐 자수가 떨어지죠. 왜냐면 몇 자 안 적고 공백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수가 떨어지면은 내용이 없어. 그쵸? 네네네.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1800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글을 쓸 때 첫 한 페이지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글자가 차 있다. 그러면은 한 1800자 정도 들어가요. A4 용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종이를 받아두면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가 상식 이상의 크게 글자를 쓰지 않거나 상식 이상의 그냥 줄바꿈을 하지 않으면은 답안지에 보통 한 1800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장 정도 조금 넘게 쓰면은 된다. 1800자 글자로는 1800자 거기에 이제 앞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띄고 수 글자 쓰고 수 다음에 또 한 칸 띄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 그거가 2500자 2500자는 공간을 포함한 거다. 근데 그 공간 포함했을 때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500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정답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800자의 공간이 있냐 없냐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잡지 위에서부터 밑에 꽉 채우면은 한 1800자 정도 들어간다. 예, 예. 아, 네. 빈 공간 많으면은 글자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예, 글자 수가 맞습니다. 없으면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 못 받겠죠. 그리고 빈 공간이 없으면은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거고, 그건 생산력이 좋다라는 거니까 맞출 확률이 높겠죠. 예.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페이지를 다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내가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전에는 보고서를 다 원고지에 적었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 몇 장, 요렇게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요즘은 원고지에 적지 않잖아. 그냥 A4 용지에 적으니까 몇 자, 그것도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 정보란에 가가지고 뭐 분량 이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볼 때, 그냥 뭐 5천자, 3천자, 한번 봐봐. A4 용지 한 페이지에 몇 자나 들어가나. 거기에 만약에 A4 용지를 다 내가 쓴 것 같은데, 거기에 500자밖에 없었다. 그럼 빈칸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빈칸이 많으면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글자가 많게 되면은 빈 공간은 적어지는 거겠지.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한다. 단, 답안을 쓸 때 단락을 잘 나눠야 돼. 그냥 처음부터 단락을 안 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학교 책을 보다 보면은 책에 단락 안 나눈 책 있어? 없잖아. 아티클이나 무슨 보고서나 뭐 단락을 다 나누잖아. 근데 이상하게 답안을 쓰면은 단락을 안 나누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꽉 글자로만 채워 넣더라고. 단락을 안 나누면은 쓰는 사람도 지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고 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요. 단락을 어느 정도 나눠 넣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겠죠. 근데 그 빈 공간이 생겨서 나타나는 단점보다는 내가 한 단락에 어떤 내용을 썼는 그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는 거니까 그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 여태까지 본 거에 의하면은 단락 안 나누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빼곡하게 글자만 쓴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많이 쓴 사람은 생산력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3주 전에 시험을 줬고, 이제 뭐 이틀 뒤 혹은 5일 뒤에 시험을 보는 건데, 준비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고,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작성해서 나눠준 노트 보게 되면은, 그 노트를 다 출력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 그거 다 내가 스스로 타자를 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친 거기 때문에 오자가 있을 수 있다. 직접 타자를 친 거라. 오자 발견하면은 얘기해다오. 뭐, 얘기한 사람한테 혜택 주겠지. 그냥 거저 먹는 거 없다니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어. 이 사람이 내 글을 읽었다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수정을 해서 좋은 거고, 옷자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해 줬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아무래도 혜택을 주겠지. 그래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는 측면도 고려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보면 뭐 이게 타자를 치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계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계획을 걸어 놓는다고 이게 저 뭐 계획하면 기억만 치면 계획이 딱 나오게 그렇게 타자를 치면 타자 수를 줄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11차서부터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기획이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강의할 때 보니까 그걸 타자 빨리 친다라는 욕심에 그냥 그 코드를 걸어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단축어를 하다 보니까 다 계획으로 타자를 했더라고. 내가 요번 겨울방학에 다시 바꿔서 업데이트 할 때는 계획을 다 기획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켰고, 그건 수정을 하라라고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요번 겨울방학에는 새로운 노트에서 그걸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질문 없나요? 나는 2시간 예상했었는데 지금 8시 한 20분 됐나? 네. 질문이 없나? 아사카 경영학과 윤상원 음, 학생입니다. 상원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표가 얘기해. 예. 상원이. 네, 지금 중국에서 자녀를 몇 명까지 낳을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 교육비, 뭐 거주 공간, 생활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그 고학력 이 실업자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제한을 두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대부분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일어나. 사람은 불안을 느끼면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공통점이 종족 번식의 그런 생식작용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난 다음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베이비 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58년도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TV 보다 보면 58년 개띠, 58년 개띠 58년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야.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5년 뒤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애들 낳기 시작한 거고, 그때 또 불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또 우리나라가 60만 정도가 또 참가를 했었거든. 60만 명. 뭐 한꺼번에 60만 명이 간 게 아니라 뭐 5만 명, 4만 명, 3만 명 해서 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당시 군대가 60만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 군대가 한 번씩 다 월남에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영화에도 있죠. 국제시장. 자, 그래서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도에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전쟁이 끝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니까 애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어. 그때는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안 됐어. 왜? 미국이라는 냉전 시대, 미국과 대결을 했어야 되고 그 후에는 소련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인구는 곧 국력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어.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북경대학의 마연초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중국은 결국 인구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인구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근데 개혁 개방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낀 거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해? 먹여 살려야 되는 입이 많다 보면은 그만큼 남는 게 별로 없어지잖아. 그래서 80년대에서부터 인구 정책을 사용해요. 그걸 산하 제한 정책이라 그래. 애들을 낳는 것을 제한한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 중국에서는 그걸 생육이라 그래요. 계획 생육. 계획이란 말 설명했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목표량만 해야 돼. 그래서 한 게 뭐냐? 이제 소수민족하고 한족하고 다르긴 한데 한족은 남녀가 결혼하면 애를 하나밖에 못 가져요. 소수민족은 소멸되는 소수민족일수록 애를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많게는 뭐 4명, 5명도 가질 수 있는 소수민족이 있고, 워낙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에는 경우에는 2명 혹은 3명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시기,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한족은 결혼하면 하나밖에 못 갖게 돼 있었어. 근데 20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라는 위협감을 느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 루이스 전환점 때문에 생산력은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게 되고 시장은 축소가 되죠. 왜? 사람이 많아야지 물건을 많이 사는데 사람이 줄어들면 시장이 작아지는 거랑 같은 효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산화제한 정책을 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밖에 못 갖는 애들을 이제 둘, 심지어는 셋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산화제한 정책, 계획 생육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 가질 수 있고 셋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야? 애들을 양육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 우리나라가 보통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입시 전까지 애 하나 키우는데 1억 정도 든다 그러거든. 그거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왜? 요즘 고등학교 들어가서 무슨 학원 하나 다니려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 음. 뭐 학원비도 있고 무슨 뭐 먹는 비용도 있고 뭐 전기료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도 애 고등학교까지 키우기가 힘들다.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산화제한 정책을
폐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 각종 비용의 증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임금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둘까지 낳는 것, 셋까지 낳는 것도 산화 제한 정책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 낳으면은 제로예요. 그렇죠? 인구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죠. 둘 낳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으면은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겠지. 둘이 결혼해서 셋을 낳는다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둘 낳는 거 싫어하고 하나 낳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애 안 낳는 것도 고민하게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은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사회적인 비용도 동시에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꼬마애들은 아빠, 엄마도 부양을 해야 되지만 장모님, 장인어른도 부양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애가 부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게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인구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로 하고 또 다른 아까 전에 또 누구 있었지? 가만히 있어봐. 이름이 어디 있었지? 네, 교수님, 어, 아산 캠퍼스의 박원표 학생입니다. 그 12강을 보다 보니까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 보게 되었거든요. 음. 근데 최근 뉴스도 보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고 그런 뉴스들을 좀 접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해외의 부동산을 일부러 구입해서 그 나라의 경제 같은 것들을 어쨌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부동산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일반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가지, 부동산은 여러 가지 파급 유발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을 하나 사게 되면은 전기업자, 가구 판매상, 가전업체, 뭐 창틀, 시멘트, 설계, 무슨 아파트 회사,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산업 중에 부동산이 하나야. 문제는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너무 많이 공급을 했어. 중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 누가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공급 과잉이다. 많이 만들면 다 팔릴 줄 알았어. 경제가 잘 돌아갈 땐 실질적으로 많이 만들어 다 팔렸거든. 근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만들어 놓은 게 안 팔려.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거 견딜 수 있어? 내가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안 팔려. 예전에는 잘 팔렸던 물건이 안 팔려. 못 견뎌요. 그거 그냥 집안에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 창고에 쌓아놓으면 창고 비용이 들고, 그러면 나는 그동안 돈은 나가는데 돈은 못 버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경제적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모두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부동산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경제가 쭈그러든다는 얘기고, 부동산이 너무 잘 되면은 경제가 잘 돼서 또 문제야. 과열이 되는 것도 문제거든. 자, 근데 요즘 중국 경제가 안 좋아. 빈집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나라 보니까 한국은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네.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서로 사고자 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어디 있어? 강남에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들을 많이 사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은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부동산 사는 게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소득 이상의 부동산 대출을 못 받아. 내 월급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받는 사람이 5억, 10억씩 대출을 못 받아. 집 사기 위해서. 왜? 잘못해서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뭐 7천만 원까지, 8천만 원까지 네 연봉보다 밑으로 그게 이제 뭐 LTV 뭐 그런 게 있거든.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제한을 해.
근데 우리나라 정책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다가 누가 집을 더 많이 사? 외국인들이 집을 더 많이 산다라는 거야. 그럼 외국인은 집을 많이 사놓고 싸게 주겠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비싸게 한단 말이야. 살려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심각해지겠지. 살 수 있는 기회도 외국인보다 적게 되고, 대출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은 쉽고, 그리고 외국인이 집을 사가지고선 비싸게 부르면은 비싼 걸 사야 되니까 난 대출을 더 당겨야 되거나 돈을 더 모아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 사람들이 강남, 서울에 대출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걸 또 비싸게 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 대개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국내 사람, 한국인이 한국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작용돼 있고, 외국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작용돼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중국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검은머리 한국인이라 그래가지고선 뭐 보통 그래요. 해외에 있는 교포들 있잖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 뭐 미국에서 돈 버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 버는 거 아니면 또 돌아와서 살 거 생각해 가지고선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다. 그거 사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은 일종의 역차별이 존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인들이 특히 더 한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함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원평가 물어본 거는 신문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부 정책이 어, 거기에 맞춰서 금방금방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유리하게 차별 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중국 개인이 하고 있는 건지 불분명하다. 대개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음, 답이 됐나? 음, 음. 예,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음, 음. 지금 이 영상은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보고 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예요. 물론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선 링크만 알려주고 뭐 완전 공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링크를 받은 우리 수강생들은 다 한 번씩 궁금하면 다시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생산력 기준이다. 뭘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생산력이 증명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거고 두 번째 공지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절대 성적이 다 나올 때까지 나가지 말아라.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해라. 뭐 이메일 통해서 아니면은 뭐 통합 그 포탈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교수님은 그걸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학교에다가 그걸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 팁을 주면은 성적에 이해가 있으면은 사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요. 똑하니 포털에다가 성적 정정 이의 신청하면은 고쳐줄 가능성이 없어. 왜? 선생님이 고쳐주는 그 이의 신청을 받는 순간 거기에 대한 해명 답변서를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 좋겠냐? 문제가 없는데 얘가 던졌어. 그래도 뭐야,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썼어. 그러면 수정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야 돼. 사회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위로 올라가가지고선 찍어 내려가는 방법, 그거 옳지 않아. 순서대로 밟는 게 좋아. 그래서, 뭐, 뭐, 이해 신청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세련된 방법이라 그러면은,
선생님, 제 성적이 이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 한번 알려주면은 선생도 한번 찾아가서 볼 거고, 문제가 없으면 이래 이래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여러분들도 수긍을 할 거예요. 근데 흔적을 남기는 거는 나를 디펜스 한다는 측면에서 흔적을 남길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사회생활의 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가면 되는데, 성적이 다 나올 때까지 오픈 채팅방을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이 다 완료가 되면은 성적은 완료가 됐고 정정기간도 지났습니다. 이 수업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하고 내가 카톡에다가 올릴 것이고, 그 올리면 그때 나가도 늦지 않다. 뭐 여러분들 카톡에 오픈 채팅방에 하나 더 생겼다고 생활에 불편한 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이미 1시간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음, 질문 없나요? 환경공학과 김승철 음. 질문. 녹색 전환에 대한 설명을 좀. 녹색은 다 환경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석 연료보다는 태양광, 천연가스 이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화력발전소를 그렇게 바꾸는 것도 일종의 녹색 전환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게 환경 오염이 상당하다 그러면은 환경 오염을 없애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지갑을 만들면은 무두질이라 그래죠. 그래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때 두들겨 패고 물에 씻고 두들겨 패고 물에 씻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물에 씻는 순간에 그 물이 오염이 될 거 아니야. 그 물은 마실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야, 지갑 같은 건 이제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인도나 아프리카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선진화된 물건을 만들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삼성 반도체 설명할 때도 설명했지만 반도체가 오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웨이퍼를 닦아내기 위해서 정제수를 뿌리는데 그 정제수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많이 생긴다. 그거 어떻게 없애지? 끓여가지고선 하나는 수증기로 날려보내고 자석을 통해서 금속 광물은 채집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랬어. 그래서 삼성전자 가면은 끊임없이 흰 연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써 있다. 이거는 오염 물질의 그 공해가 아니라 수증기다라고 써 있는 이유도 거기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반도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느냐? 정화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된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도. 근데 이제 가죽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못 하니까 막 비 오는 날 그 폐수를 하수도나 이런 데다가 몰래 버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는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는 크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의 업그레이드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후진 거보다는 더 첨단에 세련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네이버 연기는 안 나. 연기 안 난다 그랬잖아. 그 넥센 이런 거. 그 대신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서울에 있거나 서울에 가까이 있는다라고 설명할 때 그거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뭐 여의도 그러면 금융, 보험, 증권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 다 환경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녹색 산업들이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 그런 걸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음, 질문 없습니까? 음, 오케이. 뭐, 거반 2시간 수업하는 것만큼의 내용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가지고선 시험을 보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중국 경제 그리고 뭐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아주 이른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뭐 성의 그리고 성실성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업으로 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제를 아는 것이 돈 버는 거라고만 해석은 할 수 없어. 사회에 돌아가는 거와 모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게 좋고 그 경제에 있어서 요즘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했다. 그래도 꽉꽉 채우고 공책도 제공하고 수업을 하는데 소홀함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 희망한 거는 이 기회를 통해서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하고, 그럼 오늘 뭐 종합 토론 여기까지 할까요? 뭐 수학이 적지 않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서. 어, 그리고 그 이름은 다 쓴 거로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출석은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출석을 하는 것보다는 뭘 얼마만큼 탐구하고 알려고 하는 게가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마지막 좋은 기회, 좋은 결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아산에서 보고 수요일 날 천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나 음, 이슬 나가, 교수님, 저 하나만 더 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음, 그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국제적인 양상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 와, 이거 또 엄청나게 큰 질문이다, 야. 뭐 중국이 어떤 양상을 보여요? 뭐, 어떤 양상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그거 아니겠어? 중국은 지금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 G2 국가 중에 넘버 원이 되고자 하지, 넘버 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 경제나 산업이나 정치나 뭐 문화나 뭐 이런 데서 넘버 원이 되고자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뭐 하는 거, 뭐 미국이 전부 대부분 영역에서 1등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1등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1등을 하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로가 있는데 과연 중국이 그런 모습을 미국의 그런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은 완전히 힘에 의해서 이리 휘둘르고 저리 휘둘르는 모습만 보일까? 많은 사람들은 조금 걱정하지. 중국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법원에서 우리 손 들어주기보다는 중국 손만 들어주는 경우가 몇 가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지. 뭐 질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뭐 작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설명하겠어.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의해서 중국이 1등이 되려라는 건 분명하다. 근데 1등이 된 이후에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보다 더 나을까? 나는 미국보다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아.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보고 너 어디로 이민 가고 싶어? 이민을 꼭 가야 돼. 근데 이민은 어디 가고 싶어? 북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네. 소말리아로 가겠다는 사람 없잖아. 잘 살고 공기 좋고 좀 뭐 좀 객관적이라서 내가 생활하는데 일정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공평하게 나를 대해줄 수 있는 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내 경험에 의하면은 중국 가서 이민 가서 살래요 하는 사람들보다는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음, 그런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미국이 더 생활이 좋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물론 다 100% 공정하진 않겠지.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또 전 세계에서 다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지.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앞으로의 중국은 뭐를 지향하는 국가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네. 그러면 이어서 추가적으로요. 어,
그러면 혹시 어, 그 중국이 미국을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지 교수님의 그 견해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세상에 계속 1등 하라는 법은 없거든. 우리가 그렇잖아. 계속 세계를 지배했으면은 몽골은 망하지 않았을 거고, 계속 세계를 지배했으면 로마 제국도 망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뭐, 저기, 지금은 쪼그러져 있지만, 터키라는 나라,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이스탄불, 뭐, 오스만 투르크,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인데 말이야. 지금은 좀, 그냥 시쳇말로 별 볼 일 없는 국가가 됐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누군가에서 손바뀜은 분명히 생기는데, 음, 미국은 그거 놓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진짜 그냥 가진 방법을 다 쓰걸 거고, 중국은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쓰겠지. 예, 언젠가는 바뀔 거다. 근데 그 바뀌는 게 누구냐라는 거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중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됐을 때 중국은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국사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5천 년 역사라 그러잖아. 5천 년 역사 중에서 중국한테 시달리지 않은 거는 그럼 요즘 아니야? 요즘 아니야? 1945년서부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1953년부터야. 한국전쟁에 중국군이 참전했으니까. 그럼 53년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영향 없이 살아왔고, 중국의 눈치 안 보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좀 성장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 중국에서 영향력 있으면서 우리가 세계 뭐 10대 국가 안에 올라간 적 역사적으로 없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 영향이 있었던 것보다 없었을 때 당시 우리가 훨씬 잘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조금 모르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손바뀜은 올 텐데 누군가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긴 할 텐데 중국이 또 된다? 그때 한국은 잘 살 수 있을까? 한국은 편안할까? 한국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관련돼서는 피터 나바로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라는 거 혹은 마틴 자크라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인가 아마 그럴 거야 책 이름이 그거 조금 두껍긴 한데 방학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나라, 중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혹은 칠흑 같은 암흑의 세상이 될까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어. 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만합시다. 나가세요. 빨리 나가야지. 내가 끄고 나가지. 예, 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음. 가인이 나가. 한준이 빨리 나가. 얘네들 여기 현장에 없구나. 켜놓기만 했구만. 정주환 나가.